안녕하세요, 가려입니다. 오늘은 수업으로 찾아뵌 건 아니고요. 과학 논술 대회 하기 전에 좀 교육이 필요해가지고 교육 영상을 좀 적당한 것을 물색하다 보니까 없더라고요. 페이크다 이 병신들아!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게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학 논술 대회 전에 과학 논술 대회 나도 한번 상탑 없애 후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주제로 교육 영상을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3학년 여러분은 제 영상을 한 번씩 이렇게 봐가지고 좀 어색하지 않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좀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원래 이렇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과학이라는 것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어느 정도 그 법칙에 따라서 가는 건데 왜 논술을 해야 되는가? 이거 왜 하는가? 이게 과연 어울리느냐? 왜 논할 게 뭐가 있느냐? 이 법칙에 따라서, 원리에 따라서, 이론에 따라서 가는 건데 왜 이걸 논술해야 되느냐? 이게 어울리느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과학은 반드시 논하고 논술해야 됩니다. 의논하고 토의하고 서로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아야지만 발전하는 게 과학이에요.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 과학이라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완전히 확정된 사실, 과학은 진리다. 예를 들면 그 있죠, 우리 진화론, 이게 생물이 진화해왔다. 이것은 진리다. 아닙니다. 과학은 절대로 진리가 아니고요. 정해지고 무조건 맞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과학자들이 그리고 과학의 영향을 받는 우리 모두가 합의를 봐서 이게 지금 가장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동의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이다, 과학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자연 발생설을 주장했습니다. 이게 중세까지 굉장히 당연한 듯이 이거는 진리였습니다. 진리, 완전히 과학이다, 즉 이거는 맞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때까지는 이게 정말로 진짜라고 생각했으니까 무슨 말이냐 라고 하면 자연 발생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태어났죠? 라고 물어보면은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모님한테서 이게 태어났죠, 그죠? 생물이 낳는다 라는 그 진리가 우리는 당연한 겁니다. 자, 달걀에서 병아리가 태어났어요. 이 병아리는 어디에서 온 것이냐? 닭이 나온 거죠,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적대기에 그릇이나 접시 같은 지저분한 접시를 집단과 같이 놔두면 여기에서 공기에 있는 어떤 생명의 기운이 깃들어가지고 여기서 쥐가 뿅 하고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썩은 국이라던가 이런 것을 병과 함께 놔두면은 파리가 뿅 하고 생긴다고 생각한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기죠. 그런데 이것이 진리라고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맞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점점 우리가 이제 점점 자연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발전을 하고 지식들이 발전을 함에 따라서 이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점차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연 발생설을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뭐가 진리다라는 것으로 바뀌었을까요? 네, 바로 생물 속생설이, 물론 진리는 아니죠. 생물 속생설이 현재 가장 자연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는 제대로 된 과학이다 라고 합의가 봐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보면 천동설과 지동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천동설,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돈다, 태양과 모든 행성들이 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당연하고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이것은 과학적으로 올바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갈릴레이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물론 이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왜? 사회적 합의가 거기에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코페르니쿠스라든가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의 이 지동설에 대한 증거들을 계속해서 제시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 좀 더 올바른 과학 지시구나 라는 합의점에 이르게 되고요. 그래서 현재는 지동설이 맞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게 되고 옳은 과학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과학은 끊임없이 논해야 되고 의논해야 되고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에 있어서 논술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과학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과학 논술은 반드시 필요하다. No, God!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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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원고지를 여러분 받으실 건데, 그 원고지 작성법에 대해서 제가 좋은 소개 영상을 구해서 그것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합시다.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원고지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원고지를 본 적 있나요?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다고요? 짜잔! 이게 바로 원고지의 모습입니다. 이제 원고지를 봤던 기억이 나나요? 원고지는 글을 쓰기 편리하게 만든 종이에요. 일정한 칸이 나열되어 있는 원고지를 쓰다 보면 혼동될 때가 많지요. 제목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또 문장부 다음에는 한 칸을 띄어 쓰는지. 이번 시간에 집중해서 들으면 고민되는 원고지 작성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고지를 직접 보면서 작성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목은 어디에 적어야 할까요? 당연히 첫 줄에 적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첫 줄은 항상 비워두고 두 번째 줄의 가운데에 제목을 씁니다. 만약에 제목이 짧으면 글자를 한두 칸씩 띄어서 보기 좋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 제목에는 온점을 찍지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세요. 제목을 쓰고 나면 글을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적어야겠죠? 여러분의 학교나 소속은 제목 바로 아랫줄에 쓰도록 합니다. 단, 맨 뒤에서 3칸을 비우고 쓰도록 합니다. 학년, 반, 이름은 아랫줄에 쓰면 되는데 이때는 맨 뒤 2칸을 비우고 쓰면 됩니다. 학교 뒤에는 3칸, 이름 뒤에는 2칸.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써볼까요? 먼저 이름 아래 한 줄은 띄우세요. 그리고 한 칸을 비운 후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다음 줄부터는 첫 칸을 채워서 쓰면 됩니다. 만약에 줄 끝에 띄었어야 할 빈칸이 없으면 이렇게 V, 즉 체크 표시를 하고 다음 줄 첫 칸에 쓰면 됩니다. 그럼 첫 칸을 비우고 쓰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첫 번째, 글의 첫 문장을 쓸 때. 두 번째, 문단이 바뀔 때. 세 번째, 인용문, 대화문 등의 따옴표 문장을 쓸 때. 이 세 경우에는 반드시 첫 칸을 비우고 시작하세요. 다음은 문장 부호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온점과 반점은 칸의 왼쪽 아래에 씁니다. 온점과 반점 다음에는 한 칸을 비우지 않고 이어서 글을 씁니다. 물음표와 느낌표는 글자처럼 한 칸을 차지해서 쓰도록 합니다. 물음표와 느낌표 뒤에는 한 칸을 띄웁니다. 줄임표는 한 칸에 3점씩 2칸에 씁니다. 따옴표는 왼쪽과 오른쪽 위쪽에 씁니다. 만약에 글을 쓰다가
줄의 마지막 칸에서 문장이 끝나면 온점을 어디에다 적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 온점을 다음 줄에 적지 않고 글이 끝난 마지막 칸 옆 빈 곳에 쓰면 됩니다. 숫자와 영어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아라비아 숫자와 알파벳은 한 칸에 2개를 쓰면 됩니다. 단 로마자의 경우 한 칸에 하나의 로마자를 쓰도록 합니다. 지금까지의 원고지 쓰기 방법 잘 기억하겠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원고지 작성 방법에 대해 잘 알게 되었나요? 혹시 조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공부하면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원고지 쓰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여러분 잘 보셨죠? 굉장히 설명을 꼼꼼하게 잘 해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고지 사용법대로 우리가 원고지를 한번 사용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원고지를 한번 마련해봤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이 되겠죠. 그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논하게 될 문제의 가장 큰 대주제는 뭐냐 하면요. GMO.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 생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전자 조작 생물에 대해서 굉장히 토론하는 학생들이 열띠게 토론하는 여러분과 똑같은 고등학생들이 열띠게 토론하는 모습을 한번 담아 봤는데요. 그래서 그 학생도 고등학생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학생들이 이렇게 열띠게 토론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GMO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논술 대회에 한번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합시다. Let's get it! 안녕하세요. 오늘 GMO 찬반 토론의 진행을 맡은 김서연입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는 GMO입니다. 그동안 이 GMO를 놓고 정말 많은 논쟁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GMO의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을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울산에서 온 이현지입니다. 네, 드리고요. 저도 울산에서 온 김세은이라고 합니다. 두 분 친구세요, 그럼? 네. 고향 친구? 네. 처음 봤어요. 같은 고향이지만 오늘 또 다른 입장에서 또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딱 외모로 봐서는 뭐 당연히 누가 찬성이고 반대인지는 알 수 없는데 한번 우리 학생부터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 GMO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의 지금 현재 식량을 책임지고 있는 GMO, 기후변화에도 끄떡없는 GMO. 오늘 이 자리에서 수많은 장점을 가진 GMO에 대한 오해를 모두 풀고 가겠습니다. 과연 어떤 오해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세은 학생은요? 네, 저는 요즘에 GMO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이 GMO가 갖고 있는 숨겨진 위험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번 토론에 모조리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토론하는 내용을 전문가 중계팀에서 또 중계를 해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나누는 얘기를 조금 더 확신 있게 또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함께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풀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많이 긴장이 되죠. 네. 오늘 각오를 한번 먼저 세은 씨 들어볼게요. 이제 제가 이런 토론, 공개적인 토론은 이제 처음이라서 좀 떨리기도 하지만은 네.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제 논리를 잘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GMO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을 텐데 저희 이번 토론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저희도 이 GMO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끼리 토론을 나누는 거.
뭔가 네가 맞고 내가 안 맞고 이거에 대한 정답을 내는 게 아니라 같이 토론하고 고민하는 게 목적이니까 우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볼까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찬반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GMO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위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네. 우선 GMO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연에서 일어날 수 없는 변이로 인해 생물 다양성을 훼손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세대를 거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 의도하지 않게 다른 생물들로 유전자 변이가 발생해서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네, 또한 특정 종이 말살될 수도 있고 돌연변이 형태의 생물체가 번성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다면 이렇게 무서운 결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저는 GMO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세은 씨 말대로라면 GMO는 진짜 무서운 거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찬성하는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우리는 이미 많은 다양한 생물체들을 교배하고 육종하고 있습니다. 전통 육종뿐만 아니라 현대 기술을 이용하여 방사선 육종, 세포 융합 육종과 같이 육종 방법이 다양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쌀도 육종을 통해 신품종을 개발하고 있고 씨 없는 수박, 방울토마토와 같이 모두 자연계에 없는 생물이지만 육종을 통해서 개발한 것들입니다. 또한 자연계에서 자연적으로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는 고구마도 존재합니다. 때문에 육종은 유전자 변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받으며 안전 관리가 되고 있고 유전자 변형 작물들이 어쩌면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다고 표현하는 것은 과한 것 같고 GMO 식물은 위험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 지금 토론자께서 한 분이 육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계속 개발해야 되는데 육종이 한 그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선발 육종이라 해가지고 그냥 선발했어요. 근데 교배 육종 기술을 도입한 거죠. 새로운 유전자를 바꾸기 위해서 교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걸 더 발달한 기술이 GMO 기술이죠. 그러니까 딱 두 가지 차이를 말한다면은 하나는 빨리 원하는 유전자를 쉽게 도입할 수 있는 게 GMO고 또 다른 하나는 교배가 안 되는 다른 종의 유전체를 바로 갖고 올 수 있는 거죠. 유전자를. 그렇기 때문에 GMO는 사실은 뭐 인류의 거를 거스르는 게 아니라 육종 기술 발달로 인류에게 어떤 필요한 거를 그런 공급하는 기술이다 보시면 될 겁니다. 예. 네, 이렇게 벌써 시작하자마자 의견이 갈려버렸어요. 그렇죠? 네. 이제 상대방의 의견을 또 들었다면 궁금한 점도 생겼을 거라 생각이 네. 들어요. 혹시 궁금한 점이 생겼나요? 네, 제가 먼저 질문을 해보자면은 어떻게 GMO가 그렇게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GMO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콩의 영양 성분을 변화시키고자 넣은 브라질 넛의 ES 알부민 유전자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어서 그런 개발을 중단했다고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만약에 그 콩이 시장에 나왔다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갔을 텐데요. 이처럼 유전자 변형 생물체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방금 우리 토론자 중에서 이 브라질 넛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잠깐 팩트 체크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브라질 넛 사건은 미국의 종자회사에서 브라질 넛에 있는 2S 알부민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도입을 해서 유전자 변형 콩을 개발을 했는데 이 유전자 변형 콩을 먹은 사람들이 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런 반응을 나타내서 개발이 좀 중단된 상황인데 과연 이 들어간 2S 알부민 자체가 유전자 변형 콩이 알러지 일으키느냐 이런 재검토가 들어갔었죠. 근데 결론은 원래 2S 알부민은 알러지를 일으키는 그런 물질이다. 그래서 이게 유전자 변형이 되었기 때문에 알러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유전자가 알러지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죠. 그래서 이 안전성 심사, 안전성 평가를 통해서 이거를 밝혀냈기 때문에 이 이후로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대한 작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 심사가 굉장히 중요한 절차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 변형 콩이
상업화돼서 먹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 상업화되기 전에 벌써 평가를 통해서 제거된 거죠. 개발자들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상품을 안 시켰습니다. 반증하면은 이것이 GMO가 왜 안전하게 우리에게 상품화되냐를 보여준 좋은 사례죠. 네, 우리 세은 씨께서 브라질 너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부작용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주셨어요. 네,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브라질 넛의 2S 알부민 유전자를 일반 콩에 도입함으로써 유전자 변형 콩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브라질 넛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진 작물이었습니다. 브라질 넛의 2S 알부민 유전자와 유전자 변형 콩의 2S 알부민 유전자 모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유전자로 알려졌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 콩 자체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이 아님이 판별되었습니다. 또 연구 단계에서 개발 중이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일어나는 경우는 없었고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더 정확하고 꼼꼼한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세은 씨의 궁금증에 우리 학생이 되게 철저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이번 첫 번째 토론의 승패를 보겠습니다. 승패는요? 네,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GMO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찬성하겠습니다. 네, 저도 찬성 쪽 학생이 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반대쪽 학생이 근거를 좀 다른 이야기를 했죠. 아무래도 자연의 섭리를 지금 얘기해야 되는데 안전성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논의의 주제를 좀 벗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GMO는 식량 안보에 도움이 된다. GMO 중에 식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식량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우리 찬성팀인가요, 혹시? 아니요, 저는 GMO는 식량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 반대 의견. 반대 의견. 그렇다면 우리 현지 씨는? 네, 저는 GMO가 식량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움이 된다는 찬성 의견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농사를 지을 때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끊임없이 올라오는 잡초와 해충입니다. 잡초는 계속해서 올라와서 작물에게 갈 영양분을 빼앗기 때문에 잡초를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초제를 사용하여 잡초를 제거할 경우에는 내가 키우고 있는 작물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GMO 기술을 이용하여 제초제에 저항성이 있는 작물을 이용할 경우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상업화된 다양한 GMO 작물의 살충제 저항성을 띠는 작물도 있습니다. 이러한 GMO 작물을 이용하여 수확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가뭄이나 냉해, 염분성 토양 같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GMO 작물은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GMO가 식량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약간 찬성을 하는 게 배고파서 굶주리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아마 희소식이 아닐까 하는 제 의견을 살짝 내비쳐 봤고요. 반대하는 입장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GMO는 식량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식량 문제는 생산량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분배의 불균형 문제라고 들 수 있습니다. 사실 GM 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나라를 보면은 이 불균형 문제가 더 또렷이 드러나는데요. 미국이 제일 GMO를 많이 재배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부한 나라는 계속 부하고 가난한 나라는 계속 가난하게 되지 않습니까? GMO는 식량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 불균형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는 정말 대단히 어려운 주제인데 우리 학생들 굉장히 토론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식량 안보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병해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근데 그 병해충을 잡으려면 농약도 많이 써야 되고 또 새로운 병해충 생기면은 그걸 또 만들어내는 약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병해충을 제거하는 그런 그 GMO 아니면 잡초를 이렇게 해서 잘 하라는 그런 GMO를 개발한다는 것은 일단 식량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 증가에 비례해서도 앞으로 이쪽 기술은 계속 발달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GMO 같은 새로운 기술은 계속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전문가께서 무슨 궁금하시죠? 예. 지금 현재도 생산량이 좀 많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사실은 뭐 많다고 하지만 아프리카는 적고 국가가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얼마나 보급하냐 하는 게 더 기술의 보급의 문제지 식량의 보급은 연락돼 있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빨리 적용시켜서 못 사는 나라가 좀 잘 살게 하는 게 또 하나의 우리의 숙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식량이 부족한, 생산이 부족한 나라의 생산량을 늘려주자 이제 이런 그렇죠. 것 예. 같은데 생산량이 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많이 그런 많죠. 나라에서는 예. 오히려 예. 뭐 이게 남아 돌아서 이거 뭐 예. 폐기 처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리던데 그런 건 보면 또 분배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그렇죠. 되거든요. 여러 가지 식량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데 이 기술을 봐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 인구가 늘어날수록 필요한 게 더 식량인데 생산을 많게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문제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듣다 보니까 찬성의 입장이었다가 또 반대의 입장에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기자다분 또 궁금한 게 생길 것 같아요. 네, 분배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럼 GM 작물이 재배되기 전에는 식량 문제가 없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세계 인구는 매년 1.1%씩 증가하고 있고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식량 생산량의 증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과정이 분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현재 아프리카와 같은 나라에서도 GM 작물 도입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굉장히 이런 수치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날카로운 네. 답변을 받았어요. 또 하실 말씀이 혹시 있을까요? 네, 제가 반론을 해보자면은 오. GMO가 생산량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콩이나 GM 작물의 경우 콩이나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먹는 작물이 아닙니다. 네, 사료나 가공식품의 원료로 더 많이 쓰이고 있고 심지어는 바이오 원료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산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주식으로 이용되는 작물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이 재배될 수 있도록 농업 및 유통 구조를 더 우선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학생분들 너무 토론 잘해주셨는데요. 과연 이 최종 찬반 토론의 승패는요? 저는 찬성입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네. 우리 반대쪽 토론자가 이 GMO의 식량 안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를 딱 집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GMO가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분배 문제가 아닐까라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제기한 것이 굉장히 좋은 포인트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저는 분배 문제는 항상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볼까요? 한번 저희가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증가율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때 1,000만 명이 안 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만약에 지금 그 당시의 기술로 농업 기술이 계속 머물렀다면은 과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쌀을 배불리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 보릿고개 같은 거 사실 같은 경우는 보릿고개란 말이 나온 지가 벌써 얼마 안 됐습니까? 그때 만약에 우리나라가 새로운 육종 기술, 교배 기술을 개발해서 통일별 개발했으면 아마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도 보릿고개란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GMO 기술은 분배 문제는 차지하고라도 각 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켜가지고 국가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기술이다.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점점 이 토론 분위기가 조금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고향 친구들이죠? 맞죠? 맞아요. 같은 울산 아니에요. 나중에 한번 사랑한다는 의미로 하트 한 번씩 쏴주세요. 네? 한 번 더 쏴줘야죠, 이렇게. 쌍하트를 이렇게. 잘 보셨죠? 굉장히 열띤 토론을 했었는데요. 이 GMO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한번 마음속으로 정리를 해보시고 본인의 한번 그 찬성인지 반대인지에 대한 그런 입지를 분명히 한번 세워보고 논술대회에 참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교육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혹시 교육 영상이 필요하면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리용이었습니다.